뉴스가 지금 아마 그저 검색을 해보시면, 음, 우리 어저께 천안함 유족 전우회에서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어저께입니다.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그저께인가 보네요. 예, 고발을 했답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이일남 규명위원장 사무국장도 함께 예, 고발을 했다고 해서 뉴스에 보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예,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바라던 바입니다. 음, 네. 어, 작년 9월 달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작년 9월 달에 제가 군사망사고위원회에 어, 어떻게 천안함 하부에 360kg TNT가 터졌는데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이제 진정서를 냈고요. 처음에는 규명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목격자냐 아니면 뭐 천안함 승조원하고 얘기를 들었나 이런 여론 여건 때문에 처음에는 반려를 했지만 제가 유선상으로 전화로 항의를 하니 접수를 해줬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랬는데 금년 초에 이 내용이 내부에서 군사망사고위원회 내부에서 바깥에 보수 언론 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가 그것을 쥐고 있다가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4월 2일 날 그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군사망사고위원회의 이일남 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전원 합의로 각하 결정을 해서 4월 2일부로 저한테 이제 공문을 보내왔고요. 제가 4월 7일부로 각하 결정 통지문을 받고 60일 두 달 동안 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25일 그저께 25일 날 군사망사고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날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 각하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물론 저한테도 통보를 하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그럼 그거로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천안함 유족이나 그다음에 전우회 입장에서는 봐라 규명위가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거나 한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지요. 그죠? 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큰 잘못은 뭐냐면 자 4월 2일 날 각하 결정했을 때 뭐 저는 4월 3일 날 그냥 트위터로 쿨하게 그냥 뭐 간단하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냥 작년에 접수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니까 그때는 감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발끈 열심히 다시 매겠다고 이의 신청도 하고 계속 이 문제를 제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략하게 신발끈 동여 매겠다는 표현으로 하고 제가 입장 표명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4월 7일이 보궐선거인데 계속 시끄럽게 하는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자 보궐선거도 끝나고 뭐 결과 뭐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보궐선거도 끝나고 난 이후에 이인남 위원장이 청와대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을 만납니다. 그게 4월 19일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4월 20일 날 이일남 위원장이 사퇴를 하거든요. 이일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분은 이제 민변 출신이세요. 민변 변호사 출신이신데 굉장히 뭐 이 개혁적이시고 또 그다음에 그러한 정의로운 그런 거에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이상하면 들여다봐야지 라고 결정을 내릴 만큼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김재남 수석을 만납니다. 만난 다음 날 위원장 사임을 하면서 천안함 가족분들께 유감의 표명을 합니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유감 표명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 그 시민사회 수석이요, 김재남 수석이 대단히 큰 삽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천안함 진실 규명에 대한 이러한 노력, 그리고 군사망사고위원회에 제가 진정서를 접수를 한 이러한 것이, 그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그거는 어떤 의사표명을 했다? 전혀.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나 잘 압니다. 전혀 그런 말씀하실 분도 아니고요. 결국 시민사회 수석께서 대통령님께서 이게 불편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서 긴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큰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군사망사고위원회가 전원 합의로 각하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유족 전우회의 강력한 항의, 4월 1일 날 규명위를 찾아와서 내일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뭘 할 거야 라고 했던 협박, 거의 그러한 그런 압박, 협박이 아니라 압박, 그러한 압박에 바로 그냥 부담감을 느끼고 그냥 각하 결정을 한 것도 전공법이 아니지만, 4월 19일 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이일남 위원장을 만나서 사태를 종용했거나 의논했거나 그러한 것을 한 것은 그건 전공법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거를 그냥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상대편 쪽에서는 봐라, 너희들이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잘못한 걸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니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환경은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이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불편하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불편함이냐면 이겁니다. 2012년에 지금부터 9년 전으로 돌아가서 박근혜와 대선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그다음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언론특보이신 강기석 언론특보님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에 있어서 민구나토 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 위원은 어떤 견해인지 그거를 궁금해하시게 해서 어떤 입장으로 표명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공식 발표는 북한의 소행이고, 북한의 소행이 또 의뢰를 한 방에로 폭침을 한 것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 사고 원인에 관한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 1번이에요. 존중한다. 2번, 그럼에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점과 의혹이 있으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딱 간략하게 두 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존중해야죠. 물론 후보니까. 그죠? 정부의 공식 발표, 그것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걸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의견대로 그대로 안 됐습니다. 그 뒤로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2015년에서는 해병대 기지에 가서 북한 소행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버리셨죠. 지금까지. 그러니 현충원에서도 가족분이 옆에 가서 붙잡고 북한 소행 누구냐고, 세월이 1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또 묻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온 과정인 거죠. 그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들을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위원장 사임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 지금 와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저는요, 물론 제가 이제 진정을 내고 또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 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또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요. 6월 초에는 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슈들이 더 나오게 됩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더 시끄러워져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시끄러운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시끄러운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볼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잘된 일이다. 제가 엊그저께 이 신청한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각하 결정에 대한 제가 이 신청을 자료 화면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조사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9월 달에 이 진정서를 내고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려했다가 제가 전화로 유선상으로 제가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14일 날 결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18일 날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족분들이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러자 4월 2일부로 각하 결정을 했죠. 각하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는 관련 법규라든지 그러한 것을 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사위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적법하게 조사 개시를 했습니다. 그럼 조사 개시를 했다 하면 바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하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각하 결정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쭉 이렇게 납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적격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접수면 접수, 조사 개시면 조사 개시 아니면 각하 둘인데 나중에 조사 개시를 하고 난 이후에 각하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사위가 이러한 저에 대해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진정서에 제가 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한 이런 모든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전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유가족분들이 항의를 하고 하기 전까지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자격에 있어서 달라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조사 개시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뢰 보호. 저는 국가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개시한다고 하는 통지서를 받고 이제는 기다리면 조사가 개시가 되겠구나. 또 필요하다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보겠구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각하를 해버리게 되면 국가의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저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규명위의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절차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고 또 절차대로 그대로 받았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어떤 외압으로 인해서 갑자기 결정이 중단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기관에 대한 저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신뢰에 대한 위배의 원칙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 청원권.
국민의 청원권이라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 제26조 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청원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권과 같은 청구권적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사할 의무까지 지고 있습니다. 국가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법한 절차로 진정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리하고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청원한 사람이 진정인이 청원을 하고 진정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 불이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온 동네방네 언론에 이름이 올라오고 이것을 청원을 했네, 진정을 했네, 사망사고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제기를 했네? 보수 언론들이 마치 그것이 부당한 것처럼, 불법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공격하고 왜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요? 청원을 했을 뿐인데 국가에 제가 진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언론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야당 의원이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유관 기관들의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이런 인격적인 불이익을 저는 받았고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심대하게 침해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요지를 이의 신청서에 담았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이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목격자에서 주는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 수준을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제가 이의 신청서 말미에는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데는 개인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사이트나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이번에는 이의 신청서에는 그걸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개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눈 내용을 제가 기재해서 이 신청을 한다는 것이 처음 진정서를 넣을 때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각하 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 이 신청서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적인 부분. 천안함 승조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 원인과 다른 국가에서 공식 발표한 사고 원인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이번에는 명기를 했는데요. 일단 목격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째로 이 사건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사고 순간의 목격자가 다시 말해서 사고를 겪은 사람은 있지만 한미에서 한미가 떨어져 나가서 물속으로 사라질 때에 물속으로 사라진 그때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생존대원들이 갑판 위에 올라갔을 때는 한미는 절단이 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간 상태죠. 그럼 우리가 TOD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TOD 촬영병이나 또 생존장병이 갑판 위에서는 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TOD 촬영병이나 우리 국민들은 국방부에서 반파 직후의 영상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본 입장은 동일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건에 대한 목격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격자는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국가 공적 기관이 이러한 군 사망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공적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에는 군 검찰이 있습니다. 군 검찰이 있고요. 또 군 사법기관도 있습니다. 군에서 그것을 다 재판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검찰도 있고 사법기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에 군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군 스스로 조사 주체가 돼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상규명이 필요한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특별기구로서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군은 보다 더 확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딱 그 사망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함수에서 돌아가신 고 박모 하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분이 돌아가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인양되어서 발견이 됐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요. 진정위에서는 저에 대해서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지난 11년 동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왔습니까? 그 많은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던 것은 천안함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많은 사실들,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맞지요. 예.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천안함 재조사가 결정되는 그날 회의에서 신상철은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그건 뭐 정식으로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거를 조선일보가 그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과 속기록에 따르면 규명인은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 폭침 사건 재조사 안건을 상정했다라는 기사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과 속기록에 따르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조선일보가 회의록과 속기록을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조선일보가 어떻게 입수를 했냐고요. 그럼 두 가지죠. 절취했거나 내부인이 건네줬거나, 그죠? 그럼 내부인이 건네줬다면 그건 위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진정서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군사망사고위원회의 회의 내용 속기록이 보수 언론 측에 그대로 건네어져서 그 내용이 보도될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어저께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무려 18페이지에 달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송달을 했고요. 앞으로 60일 이내에 그 검토를 해서 또는 조사를 하고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천안함 유족 그리고 전우회가 또 이일남 규명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 저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하니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인가 보죠. 또 그에 대해서 또 뭐 연락이 오면 또 성실히 또 조사를 받아야죠.
우리 가족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현실 정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시지만 저는 저한테 걸려있는 재판 다 끝나면 아마 팔순장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판은 더 커져야 돼요. 시끄러워져야 됩니다. 예,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건들은 우리나라 수구 세력, 우리나라 보수 세력,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하고 그랬던 모든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데요. 우리 군사망사고위원회도 거기에 있는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만 또 위원도 5분이나 계신데요. 좀 강해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새가슴처럼 그렇게 쫄아가지고, 예? 좀 강해져야 돼요. 강력하게.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전공법 위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대로 차고 나가는 거죠. 우리 청와대에 정무수석, 이철희 정무수석 최근에 됐죠. 이철희 정무수석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예.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뛰어난 분 아닙니까? 이철희 씨는. 그런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본인이 뜻하는 바를 펼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요? 김재남 시민사회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초롱성 같은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수석들, 참모들, 그 사람들 귀 막고 눈 막고 있는 그 사람들 걷어내고 무언가 이루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게 걱정입니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뭐 사례들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 뭡니까?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요. 볼모 잡혔거나 호구 잡혔거나 천안함 사건만 해도요. 볼모 잡혔거나 호구 잡혔거나 진실 있는 그대로 펼쳐내지 못한 잘못입니다. 그게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진정도 하고 고발도 하고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4월 2일부로 각하 결정을 해주는 바람에 저는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김태용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고발을 했죠. 4월 12일 날. 지난 10년 동안 고발하고 싶은 생각 많았지만 막 자꾸 고발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럴 것 같아서 자제하고 참아왔는데 그런 압박을 가해서 국가기관 압박을 가해서 각하를 하니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겠다. 그래서 4월 12일자로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고요. 근데 직무유기가 공소시효가 5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에 나와서 위증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고발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나하나 또 4월 29일에는 어뢰 문제에 대해서 천안함 문제의 가장 스모킹 건이라고 말하는 그 어뢰 그거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5월 15일 날 어뢰를 인정한 지점이나 사고 지점과 거대한 가스 터빈실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11.8m, 폭이 8.7m, 높이가 4m나 되는 그 거대한 가스 터빈실이 있던 지점에 가스 터빈실은 5월 19일 날 인정이 되는데 그것보다 나흘 전에 동일한 지점에서 쌍끌이 어선 그물로 어뢰를 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반론도 하지 못합니다. 반론할 수가 없거든요. 왜? 자신들이 조사한 것을 정리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좌표 그대로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가스터빈실 있으면 쌍끌이 여선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해양만 공부하지 수산 관계자들 얼마나 만나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쌍끌이는 길이가 100m, 150m 되는 그물을 두 척의 배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두 척의 배는 뭐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끌고 가죠. 그리고 그냥 한번 터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대한 가스터빈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어뢰? 그것도 모터는 저쪽에 있고 추진체는 이쪽에 있고 그거를 한꺼번에 그물 한가운데 그물로 하나로 건져 올려요? 낚시로 건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예? 그물도 깨끗합니다. 쌍끌이는 그물 밑에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밑에 타이어를 달아둔답니다. 왜냐하면 온갖 잡동사니 찌꺼기 다 들어오면 어선의 윈치가 작동을 못한대요. 다 터져버린대요. 오버로드 걸려서. 그래서 어뢰를 건졌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니 윤종성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정희 합조단장 두 사람은 그에 대해서 거짓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제가 4월 29일자로 고발을 했죠. 그래서 그 고발장까지 포함을 해서 이의 신청서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하 결정을 할 때에 그에 대해서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부분, 이 부분을 특별한 사실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유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뭐 한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아시겠지만 생존자분 가운데 프랑스로 유학 가신 분이 있잖아요. 생존자분 가운데 프랑스에 유학 가신 분이 하필이면 유학에서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을 받는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프랑스에서 화백으로 그림, 화백님으로 계신 분인데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뭐 형님 동생 할 정도로 아주 절친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운영하고 계신 카페에서 이제 뭐 저녁 식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던 중에 본인이 천안함 생존 장병이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달랐던 거죠.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화백님이 바로 국제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이봐라 신 대표야, 여차해서 여차하단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화백님 그 녹취 다 녹음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는 안 해놨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입증하지요? 어떻게 입증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설득을 해보라고. 진실의 문제를 가지고 설득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화백님도 굉장한 또 압박감을 또 느끼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관계 기관이나 뭐 프랑스에 있는 뭐 대사관이나 그런 데서 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점점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화백님이 한국으로 나오셨을 때 제가 우리 천안함 변호사님들하고 함께 여의도에서 식사하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문제를 언론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유학 중인 그분을 법정의 증인으로 신청하는 부분도 논의를 했지만 나와서 사실대로 얘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가 녹음을 해놨거나 하는 그런 화백님께서도 그걸 녹음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정으로 부르는 것은 쉽지 않은 여건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서 더 진행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 그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두 분, 천안함 사건을 맡아서 지난 10년 동안 함께 오신 변호사님 두 분이 프랑스의 화백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생존 장병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사실대로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 이의신청서 말미에 첨부했습니다.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제가 작년에 진정서를 올릴 때는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4월 일부로 각하한 것으로 보이니, 자, 이런 것도 있다.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뢰를 건졌다 하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전화 왔습니다. 전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분이 느닷없이 전화를 와서 쭉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제가 그분은 내가 만나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명함을 2장을 줬습니다. 명함을 2장을 줘서 한 장은 그분한테 주고 한 장은 저분한테 줘서, 술 한잔 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를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 줄 리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나중에 조작과 거짓과 왜곡과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니 그 전에 나한테 연락을 주면 그러한 내용을 내가 비밀을 지켜주겠다. 그대로 연락이 없었습니다만은 세월이 11년이나 흘렀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왜,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여러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유튜브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제가 그러한 것을, 세세한 것을 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다 펼쳐 놓으려 그러면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 가지만 제가 이 신청서로 첨부를 해서 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는 국가공적기관에 있는 자료가 외부로 쉽게 유출되는 거, 그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흘러나가가지고 보수 언론이 제일 먼저 쓰는 그런 행위. 언론 개혁의 가장 중심인,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전에 미리 언급해주는. 어떻게 회의록과 속기록이 통째로 갑니까? 그거를 버젓하게 기사로 써요.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의하면, 그래, 의하면 당신들이 기사를 썼으니 청와대 비서실 민원 진정 담당자 앞으로 어저께 제가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왜? 청와대에 있는 분들 우리 머슴이잖아요. 우리가 불편하고 내가 문제점을 느끼고 진실을 알고 싶고 더 밝힐 게 있고 처벌할 게 있으면 우리 머슴들한테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것을 진정을 하고, 우리 또 저쪽 서초동에는 또 검찰, 법원 다 국민의 머슴 아닙니까? 우리가 모은 세금을 가지고 월급 주고 그 월급으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저는. 그죠? 왜? 머슴 뽑는데 목숨 걸지 말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머슴을 뽑는데 우리 목숨 걸지 맙시다.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분들한테 머슴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그분들의 행했던 행동이, 양심을 그대로 우러낸 행동이, 그분들의 말씀 모든 부분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내가 들여다보고 맞닥뜨리고 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닮아가고 싶은 거죠.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마음 쿨하게 접고 우리 머슴들 일시키자. 머슴 뽑는데 목숨 걸지 말자. 예,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머슴들한테 예, 이 내용을 들여다봐달라고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6월 초에는 이 판이 조금 더 커질 겁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더 시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여다봅니다. 그래야 들여다봐요. 그만큼 진실에 들어가는 길이 험난하고 벽이 높습니다. 시끄러워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독재에서는 그냥 칼로 총으로 눌러버리면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그건 독재고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하나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완성돼가는 과정입니다. 6월 초에 있는 시끄러운 일들은 제가 5월 말까지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뭐 국방장관도 그 중에 포함이 되고요.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보훈처장도 마찬가지고요. 세월호의 통령함을 출동시켰는데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저지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5월 말까지 회신을 받기를 제가 기대한다고 한 달 전에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답신이 오는 거를 보고 6월 초에 조금 더 시끄러운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세상을 바꾸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야죠. 어떤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우리 바로 내 앞에 있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제가 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마이크 시스템 때문에 조금 죄송하네요. 다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